예,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이 눈알이 팽팽 돌도록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중국에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50일 줬습니다. 이 같은 숨가쁜 글로벌 지정학 정세를 모르면 판판이 리짜이밍 더블당에 당합니다. 왜 그러냐? 전체주의자들, 전체주의 동조자들의 기본은 악마성을 가진 글로벌 군사 지정학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좌빨들이 정신적 스승으로 삼는 리영이가 했던 역할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50일 후부터 러시아와 무역 거래하는 국가에 2차 제재하겠다. 만약에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중국을 정조준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데 유럽 국가가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자, 언뜻 보면은 이거 유럽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조준인데 이게 2차 제재가 일단 그 트럼프의 발언을 한번 보죠. My conversations with him are always very pleasant. I might tell the First Lady, and I spoke to Vladimir today. We had a wonderful conversation. She said, "Oh, really? Another city was just hit." So it's like, look, he's, I don't want to say he's an assassin, but he's a tough guy. Trump also giving Putin 50 days to reach a deal or face 100% secondary sanctions on any country doing business with Russia, a hefty consequence for major purchasers of Russian oil like China and India. The package is separate from the 500% secondary sanctions leaders in the Senate and House have been withholding for Trump's green light. I'm not sure we need it, but it's certainly good that they're doing it. And I think they've actually crafted a pretty good piece of legislation. Is probably going to pass very easily, and that includes Democrats. 네, 그러니까 의회는 이제 500%짜리 그거를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500% 관세예요. 트럼프는 2차 제재로 100%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러시아의 무역을 보면 알죠. 2024년 중국과의 교역액은 2,448억 달러입니다. 족탈불급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러시아가 1,293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1,155억 달러. 그래서 러시아가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어요. 138억 달러. 인도는 어떨까요?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60억 달러입니다. 인도로 수출하는 거 주로 원유인데 611억 달러.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거 49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562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 전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1949년에 그 중국을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네루입니다. 인도가 이렇게 좀 빼딱하죠. 그리고 좀 항상 꼬여 있죠. 러시아 최대의 무역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51일이 지나서 러시아랑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100% 관세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인도가 나서서 특히 중국이 나서서 푸틴한테 이제 전쟁 좀 그만해야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중국이 이란이 뭐라 그랬을 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그랬을 때 이란한테 이란 돕기는커녕 야 호르무즈 해협 거기서 우리 쓰는 원유의 50%가 들어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50%가 들어와 그거 문 닫지 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중국까지 싸잡아서 작살내겠다 이거죠. 100% 관세 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 무기는 유럽이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그 재밌는 게 지금 유럽이 관세가 30% 그 관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저께. 그런데도 유럽의 그 나토 사무총장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마크 리터. 굉장히 그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유럽인의 자존심 문제다. 우리가 사서 지원할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hat about the weapons themselves? Why not the U.S. directly to Kyiv? Why through European countries in NATO? Well, there are two sides to this. One is the logistics, and NATO is good at logistics. So get the weapons into Ukraine in a way that they can make maximum use of them. So packaged in packages which are really useful, and for them to be maximum effective. And then, of course, is the issue of who is paying for it. And the president
and I totally understand this. He said, hey, listen, Mark, we want to deliver these weapons into Ukraine, making sure that they can sustain in the fight, that they somehow are abl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Russians. But you guys in Europe have to pay for it. And I think that's fair. We had the NATO summit, which was a huge foreign policy success for President Trump. Europeans stepping up, and here again, the Europeans are stepping up, taking responsibility to pay for these weapons. You know, Vladimir. 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설 자리가 사실 없죠. 유럽이 왜 이렇게 확 바뀌었냐, 왜 이렇게 각성했냐. 지금 유럽이 힘을 쓰지 않으면 유럽이 대재앙을 만난다. 그리고 대재앙의 이름이 중국이다예요. 의외로. 러시아의 지금 유럽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뭐 한 해 5%씩 한 10년 쓰지. 10년 후에 러시아가 확실히 바뀌고 무릎 꿇고 나면 그때 또 2% 3%로 낮추면 되니까. 그런 거에 지금 유럽 계산이 한시적인 거라고요. 중국 위성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지. 야, 우리가 5%를 쓰면 너희 GDP의 50%야. 그게 1조 달러가 넘어.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미국처럼 무슨 뭐 돈 많이 드는 R&D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무슨 최첨단 하는 것도 아니잖아. 대한민국 스타일로 정말 근육과 뼈대만 키우는 거잖아.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하는 거고 지능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미국과 함께 하는 거고 우리 1조 달러를 그런 식으로 쓰면 무슨 일 벌어질지 너 한번 생각해봐 임마. 그거 생각한 다음에 중국에 붙던 말던 알아서 처신해. 지금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 던지는 메시지가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길을 잘못 들면 지금 이제 포스트 푸틴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푸틴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이든 간에. 그럼 포스트 푸틴 체제가 친유럽, 친서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서로 러시아가 중국 식민지, 중국 위성국가가 되더라도 러시아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 지금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국방에도 5% 쓰고 우크라이나 무기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 의지를 천명한다. 이거 뭐 그 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크 리터 사무총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쭉 세뇌 탈출에서 해왔던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판이 더 커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도발하면 북한을 내세워서 동시 패션으로 도발을 시킨다. 그래서 이게 큰 판의 전쟁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북한이 그때 하는 역할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발을 묶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마크 리터는 그거보다 판이 커요. 중국이 대만이나 이런 데서 도발을 하면 러시아를 시켜서 유럽의 나토 국가의 영토를 침공하도록 만든다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힘이 아시아 서태평양으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킨다. 그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유럽이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쥐어 깨지고 나면 유럽 망하니까 우리 유럽이 이제 한몫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fair. We spend the same as the Americans are spending on the European side. And we need it to keep ourselves safe from Russia, which is investing in its defense at a staggering rate. You said that the U.S. is not secure if the Atlantic, Europe, and the Arctic are not secured. There's an increasing realization, and let's not be naive about it. If Xi Jinping would attack Taiwan, he would first make sure that he makes a call to his very junior partner in all of this, Vladimir Putin, residing in Moscow, and telling him, hey, I'm going to do this, and I need you to keep them busy in Europe by attacking NATO territory. So you see this all linked together. Absolutely. And most policy experts see this all linked. Because there was always the thinking.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움직인다. 대부분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과 대서양과 아시아와 태평양이 하나로 엮인 거다. 그러면 중국이 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사고를 치면 주니어 파트너, 부하, 꼬붕, 러시아, 푸틴을 시켜가지고 유럽에서 사고 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대만에 국한된 걸로 봤었는데 이젠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왜 그러냐? 우크라 때문에 그렇다. 우크라에서 한 짓 봐라. 예.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there was always the thinking the Chinese might attack Taiwan as a sort of isolated incident, which is, by the way, of course, big enough by itself. But it is clear that China is supporting Russia's war effort in Ukraine, together with North Korea and Iran. So this is North Korea, China, Iran working together with the Russians. And China is doing that for a reason. It gives them leverage. 예, 크랭크란 용어는 안 썼지만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 코리아.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 네 개의 전체주의 사종이 똘똘 뭉쳐서 같이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Over indeed their very junior partner Vladimir Putin. And clearly, if they would move on Taiwan, they will force Putin to move on Europe. And for the US, NATO is there because, of course, you want Europe to be safe, but in the first place also because the US has to stay safe. And therefore you need a safe and secure Atlantic, Arctic and Europe. How is President Trump? 예.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유럽과 유사시에 유럽과 서태평양으로 분산돼서 개고생하는, 그래 미국이 약화되고 서방주도 국제 질서가 약화돼서 파국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이 자기 몫을 해야 된다. 돈 쓰고 국방비 해야 된다. 뭐 거의 트럼프적 발언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무시무시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움직이는 판에 북한은 어떨까? 이게요, 작년부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해요. 시드니 사일러 같은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2024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그동안 얘기 안 하던 진실인데 뭐냐면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에서 사고를 치면 북한을 동시 패션으로 움직여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발을 묶는다. 그래서 한반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이. 사고 터지면 한꺼번에 간다. 이건.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여기까지 연결되고 어쩌면 뒤에서 칼질을 하는 게 인도가 뛰어들어서 칼질할 수가 있고 호주 당연히 들어오고 당사국이니까 서태평양은 호주의 앞마당이기도 하니까. 예. 이 군사 지정학의 빈곤은 역사 해석의 빈곤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언론, 담론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 군사 지정학이 굉장히 빈곤한 거예요. 지정학적인 관찰이. 근데 한국이야말로 지정학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지거든요. 그 상황이 정해져요. 문맥이. 그러면 지정학이 이렇게 빈곤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역사 해석의 빈곤에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국부, 건국 대통령 운함을 폄훼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제1차 개전을 발췌개헌, 누더기 개헌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1952년 전쟁 중에 일어난 개헌이거든요. 1950년 5월 선거에서 무소속이 3분의 2입니다. 전쟁 발발 한 달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됐는데 무소속이 3분의 2고 그 3분의 2 중에 상당수가 남노당이거나 남노당 동조자들이에요. 그런데 재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가 뽑도록 해.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운함 이승만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전쟁을 결사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국회는 안드로메다에 있거나 평양에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리고 이게 상황 자체가 삐그러져 있는 거지 어떻게든 수습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일을 치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게 52년도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제1차 개헌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 성공의 비밀인 직선 대통령제가 도입됩니다. 이게 그때 도입된 거예요. 재헌 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선 대통령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전쟁을 끝까지 치러내고 한미동맹과 전후부흥까지 이룬다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사 하는 분들은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 실제로는 50년대 말에 우남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경제 부흥과 굉장히 맥이 통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그게 맥이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엄청난 그 사람들의 문맹률이 극복이 됐고 교육이 이루어졌고 대학생들이 출연했고 청년 장교들이 수천 명이 미국 단기 유학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현대 국가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국민됨이 형성이 됐고 이런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 폭발을 한 거예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물꼬를 잘 터준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군사지정학이 빈곤하잖아요. 우리 쪽이 이른바
이제 그 이재명, 리짜이밍과 그 다음에 더불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이 군사지정학적 이 사고방식이 빈곤하다고. 이 좌빨 애들은요, 악마적이긴 하지만 군사지정학적 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리짜이밍 함부로 안 까불잖아. 저 촉이 있어서 안 까부는 거예요, 나름. 근데 안 까부는 게 너무 천세가 처량해서 제가 동 싸서 지금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엉거주춤 상태다라고 조롱은 하지만 안 까불기 때문에 촉이 있는 거라고요. 촉이 있기 때문에 안 까부는 거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남 이승만더러 우남 연구자들 중에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어졌지만 제가 하도 박박거린 다음부터 중립국 노선이라고.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읽고서 처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건. 읽어본 건 제가 처음인지 모르겠고. 1910년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이죠. 영어 제목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예요. 직역을 하면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고, 진짜 의미는 읽어보면 뭐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확립시켜가고 있는 항행의 자유 원칙이에요.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중립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 항행의 자유를 독일 제국이 깼죠. 제1차 대전 때 유보트 잠수함으로 미국 상선들, 미국 화물선들을 침몰시켰죠. 그래서 1917년에 전쟁 발발 3년 후에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1년 만에 판을 정리해버리죠. 그러면 이 논문이야말로 발간 7년 후에 일어난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이유를 예언한 논문이라고요. 미국이 고립주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쟁에 우리가 왜 끼냐. 그래서 그 반전운동이 많았어요. 그 반전운동을 극복한 민간 쪽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존 머트예요. YMCA 창설자. 존 머트가 그 참전운동을 했다고요. 그 존 머트가 그 참전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남의 그 시민운동을 적극 지지했죠. 그래서 우남이 1910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우남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백오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2년 동안을 우남이 전국구로 당시 기독교 청년 베이스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게 YMCA 운동이에요. 또한 이 논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만 해협 남중국해의 긴장을 예언한 논문이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이 주장한 게 뭐예요? 항행의 자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를 언급하잖아. 아세안 회의 때.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역사 해석이 얼마나 빈곤한지. 이게 우남의 주장은 결국 뭐냐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문맥을 떠나서 닥치고 무장투쟁을 추진하면 단말마적 분기, 그리고 고립화, 그리고 피폐화 이런 걸로 이어진다.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때의 한반도는 일제의 특구입니다. 내선일체. 일제가 다른 식민지에 대해서 내선일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게 그 대만인데,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게 대만조차 한국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1920년대부터 만주는요, 중국의 민족주의, 그게 그 장씨 군벌, 그 다음에 중국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 반혁명 세력, 그 반혁명 세력이 다 시베리아 만주로 도망 나오잖아요. 또 일제가 이제 그 반혁명 세력들 그랑 손잡고서 적군과 싸운다고 해서 1918년부터 시베리아에 출병을 해가지고 미국, 일본, 영국, 체코 이런 데들이 출병했죠. 출병을 해서 그 한 1, 2년 싸우다가 1921년부터 이제 소련과 이제 눈이 맞아서 대충 판정리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런 그 글로벌한 그런 힘들이 충돌하는 충돌 포인트예요, 만주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는 결국은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일제 신토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서로 엮이고 충돌하는 그런 공간이 돼요, 만주가. 피바다 본방사수가 된다고. 피건죽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그러니까 무투가
자유민주주의와 서방 현대문명을 향한 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동해가 돈을 누구한테 받아왔어요? 레닌한테 받아왔잖아. 소련한테 받아왔죠. 그래서 슈킹했지.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같은 게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 그리고 저쪽으로 충칭 이런 데로 가죠. 중경 이런 데로. 그 무투 세력은 1921년 자유시 사변 이후 소련 공산당 및 장개석 뒤죽박죽에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둘밖에는 파트너가 없는 게 소련에 붙든지 장개석에 붙어야 되는데 장개석이 이게 칼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극우에서부터 거기에 공산주의 동조 세력까지 다 있으니까 그 뒤죽박죽인데거든. 그것 때문에 결국 공산당과 싸움에서 지죠. 자기 정치 프로그램이 없는 데라고요, 거기가. 1921년 자유시 사변은 뭐냐면요. 이제 일제와 소련 사이에 야 이제 그만하자. 이걸 이제 시베리아 간섭이라고 부르죠. 시베리아 개입.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데들이 튀어들어가서 그 반혁명 세력, 그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을 지원해 가지고 러시아 적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 싸움한 그런 거고, 우리 그 독립운동 세력은 그게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일제와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볼셰비키랑 그때 손을 잡아요.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이 가만히 보니까 일제랑 이제 쎄쎄쎄하고 잘 지내게 생겼는데 이때 불씨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이 독한 이 조선인 그 무장 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동무들 여기 그 아무르강 넘어서 우리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오시라우.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가시라우.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 속아서. 기관총 걸어놓고 야 무장해제. 무장해제 안 하니까 총으로 갈겨서 현장에서 한 1000명쯤 죽죠. 그리고 재판받고 다 여기저기 홍범도 장군이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져가지고 극장수의하다가 돌아가시잖아. 지청천은 거기서 이범석, 지청천 이런 사람들은 그 기관총, 그 빗발치는 기관총을 뚫고 튀어나와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범석이 그렇게 그 빨갱이라 그러면 이를 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딱 그 모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에서 이제 나름 그 재판을 하지. 왜 이 자들이 이렇게 무장 해제하라는데 개겼어? 그러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 때 핵심 배석이 누구냐? 여운형. 여운형이 러시아 쪽에 왔다 갔다 했잖아. 그 다음에 우남에 비서하다가 우남을 내치고서 저쪽으로 간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재판에서 배석을 했어요. 예, 참 왔다 갔다 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남의 외교 노선이라는 건 뭐냐? 군사지정학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기로운 운동을 해야 된다. 군사지정학 문맥을 모르면은 이거는 그냥 그 남한테 이용당하고 그냥 총알바지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피폐해진다. 노선도 중요하잖아요. 무투 자체도 중요하지만 노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무투냐 이거 무장투쟁이냐 이거지. 그러면 서방 현대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무장투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군사지정학적 문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벌면서 힘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남이 1930년대 말까지 견지하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사지정학 문맥이 제대로 이제 형성될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 그게 이제 저거 갔다 와서 느끼죠. 1933년 제네바에서 열린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이라 그러죠. 국제연맹. 이제 그 일제가 만주에서 벌린 학살극을 폭로하는 팜플렛을 갖고 가서 뿌리죠. 그걸 왜 그렇게 뿌리냐? 그 당시에 일제 만주에서의 그 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제가 만주를 직영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열강들이 국제연맹의 열강들이
조사를 해요. 리튼 보고서라고. 그게 발표되는 자리야. 그걸 분위기를 잡아준 거라고요. 우남이 가서 팜플렛 뿌리면서 영어로 얘기해 가면서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지만 바깥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당시에 대서특필돼요. 제네바 신문들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서 읽은 사람을 호텔 식당에서 만났어. 보니까 아주 이쁜 유대계 여성이. 그래서 그 만난 초로의 신사랑, 동양의 초로의 신사랑 눈이 빠지적 통한 거예요. 실버 로맨스지. 그 초로의 신사의 입장에서는 그 우남이죠. 예, 그게 우남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남이 그 중국, 그러니까 장개석 세력의 소개로 그러고 나서 소련을 방문을 해요. 소련을 염탐을 하러 간 거야. 그 소련에 도착하자마자 오라고 초청을 해놨다가 갑자기 집 안 만나? 당신 가. 안 그러면 당신 체포할 거야. 그래서 도착한 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빠져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 우남 자신을 소련이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얘기는 소련과 일제가 관계가 좋다는 얘기잖아. 소련과 그 33년에 소련과 일제가 관계가 좋으니까 일제는 저게 굉장히 그 사납고 침략주의적인 세력이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데 소련을 향해서 반소 전쟁을 일으키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환경이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일제가 중국을 침탈하는 식으로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 중국은 그때 개방 정책이라 그래요. 우리 개방이라 오픈도 영어 똑같아요. 중국은 반식민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해 둔 상태에서 그 열강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버려 둔 상태예요. 그게 국제적인 일종의 암묵적 합의라고요. 근데 중국은 다 내꺼 하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그렇게 되면 글로벌 질서랑 일제가 충돌하니까 그때 우리의 독립의 찬스가 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1933년에 그 봄의 일입니다. 그게 늦봄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남이 선불 맞은 뭐 멧돼지처럼 갑자기 기운이 돌아가지고 평생에 처음 하는 유럽 여행을 다 하고 뭐 그리스도 가고 저기도 가고 스키도 타고 제네바에서 그다음에 그 신사복 입고 스키 타더라고. 그때는 스키 사진도 좀 봤어요. 연세대 우남 그 이승만 거기서. 그다음에 저기로 가죠. 저기 뭐야 그 런던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뉴욕에서 차를 하나 샀는지 뭐 어쩐지 그 사가지고 우남이 차를 굉장히 빨리 몰아요. 레이서야. 그래가지고 뭐 콜로라도 덴버 같이 꼴랑 뭐 20명 30명 있는 한인들 모여 사는 그런 데까지 다 들려가지고 아마 그런 어떤 자기가 본 비전을 막 얘기를 했겠지. 그렇게 해서 미국을 전역을 뺑뺑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업된 거야 이 양반이. 처음으로 그러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문맥이 온다라는 걸 예감한 거예요. 1933년에. 근데 그건 언제 오냐? 1908년 후인 1941년 진주만 그 공격에서 오는 거죠. 그 전에 37년에 중일전쟁에서 온 거고. 예감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 중일전쟁, 예감으로부터 8년이 지나서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 지금 리짜이밍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뭐냐면 리짜이밍은 어떤 상태냐면 리짜이밍 더불당은 중국 바라기들이잖아. 중국 해바라기잖아. 종중이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서 미치는 사람들인데 중국이 침몰 중이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질이 안 좋은 종중이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저기 뭐야 그 자유공화적 성향의 전투적 성향의 그 흐름이 가는 것들은 좀 피하면서 좀 얌전하게 뭐 좀 좌파스럽고 그러더라도 그런 쪽이랑 어떻게 좀 키워갖고 좀 얘기해야지 뭐 이런 그 두길보기 하던 거가 미국이 이제 없어진 거라고요. 대한민국 너희 빨리 바로 정돈 해. 좀 바로 정돈 좀 해. 미국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1945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분단 유지 정책이었고 이쪽에 특히 6.25 전쟁 이후로 여기에 우리의 자유보수 성향, 자유공화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은
본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의 주류가 돼버리면 대형 사고가 난다라고 미국이 겁을 내왔던 측면이 있다고요. 아니 1954년에 오남이승만 저걸로 불렀더니 국빈 초청으로 불렀더니 의회 합동연설에서 듣거나 말거나 뒤에 닉슨 그 당시 부통령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요. 제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기여는 저의 속내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참고 들으세요. 예,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육군을 내가지고 예, 중국 본토를 자유화시키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냉전 체제로 이상하게 대립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그 세상 이치상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아니 대통령을 불러놨더니 거의 세계대전급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전쟁 바로 끝난 상황에 대통령 불러놨더니 영어로 독특한 동양인 우남 발음이 그렇게 유창하질 않아요. 독특한 동양인 그 발음이 있어요. 우남이. 예. 뭐 영어 자체는 유창하지만 발음이 그렇게 세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쭉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인 그런 거를 가져야 운동도 잘 할 수 있고요. 리짜이밍과 더불당의 약점도 잘 보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힘이 무기력한 이유는 박쥐를 극복해야 될 운명을 가진 박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쥐는 뭐냐? 안미경중이에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아직 이게 조중동이죠. 예. 아직 그 신냉전 반중 지지로 이르지 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잘난 척하면서 떠드는 소리 보세요. 전작권 전환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에 위협당합니다. 결국 그 소리잖아. 진실은 전혀 달라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냐? 미군이 한국군 말 들을 일 있어요? 연합사 깨고 말지. 연합군 체제는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미국의 양자간 연합군 체제는. 나토는 다자간이잖아. 이건 양자간 연합군 체제잖아. 한미연합사가 해체됐는데 유엔사에 남아있을 나라가 있나? 미국이 이거를 서가지고 총대를 메고 나간다니까 나도 유엔사 갈게 나도 유엔사 할게 하고 온 거지. 미국이 발 뺐어. 한미연합사 없어졌다고 유엔사도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은 철수가 아니라 주일미군 수준의 기지 이용 외국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자기들 일본은 기지국가라 그러잖아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한국은 미국과 연합군 국가예요. 세계 유일에. 일본은 기지국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연합군 국가입니다. 일본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으니까 뭐하러 기지 빼겠어? 그래 연합사 해체하고 우린 있을게. 우리 있을게. 근데 우린 좀 팍팍 줄일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유엔사도 해체됐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 때 개입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입할 명분이나 통로가 없어요. 유엔사가 없으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이 북한을 지경식 민지로 먹어버리지. 그래서 북한이 지경식 민지 되면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못이 박히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씨 같이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잘난 척 하려면 이 정도 스토리를 갖고 해야지. 전작권 전환하면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거 주한미군 철수해도 좋습니까 아닙니까로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실제 어려운 실제 일어날 그 세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진실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잘난 척만 해서 뭐 하나? 가발 쓰고 뭐 식스팩 넣고 잘난 척하면 인생이 행복하셔? 지금 이 국힘이 이거라고요. 지금 무기력한 게 관점이 없어요. 관점이.
그러면 국힘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의 관점이 있냐? 없어요. 그것도. 그런 정당이 힘있게 만들 수 있냐? 그것도 힘들어. 근데 저는 크게는 막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조선 놈들이요. 코는 개코입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귀신같이 알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절감을 하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반중이 될지 언제 알았어. 2, 3년 사이에 반중됐잖아. 국민 여론이.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에 대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이해라서 좀 차원이 높은 건데 식자층들이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람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것도 몇 년 안에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고생해가면서 한 세월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